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전문 간호사이신 고세라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선생님은 바로 이 책인데요. 미국 전문 간호사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지금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세라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정신 전문 간호사, Nurse Practitioner라고 하죠. 또는 NP라고 하는데요. 정신과 전문 NP입니다. 그리고 현재 Together Mental Health Clinic 원장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발음이 다르시다, 그죠? Nurse Practitioner. 네, 비슷한가요? 네, NP가 전문 간호사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의 일반 간호사, 우리 한국의 간호사처럼 일반 간호사랑 이 NP라는 전문 간호사랑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NP는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일반 간호사랑 조금 다른데요. 일단 NP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간호과 나오고, 그 다음에 석사를 나온 후에 그 후석사, 포스트 마스터 프로그램을 나와야지 NP의 자격, 그러니까 면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허를 받고 나서도 저는 정신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린이, 어떤 사람은 우먼 헬스, 아니면 내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학교 그 종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 과목이 다르고 그거 졸업해서 각자 자격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NP 서티피케이트 시험을 치고 나서 NP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NP가 할 수 있는 일은 작게 말하면 미드 레벨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준 프로바이더라는 뜻인데요. 이 프로바이더라는 뜻이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현재 의사 말고 약을 처방하고 진료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오더를 내리는 직군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상급 간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NP라는 단어입니다. 네, 아니 저희 사실 한국에는 없는 그렇죠. 레벨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방권이 이제 의사 한 직군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NP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략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깐 여기서 설명드리면 상급 간호사가 있는데요. 지금 그 상급 간호사 안에는요, 마취 간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산소, 아기 받을 수 있는 조산소 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NP가 있고, 마지막으로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라고 임상 전문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 직군은 병원에서 환자 케어를 어떻게 하고, 병원을 나가서 퇴원하고 나서 어떻게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병원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그럼에도 질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을 주로 하는 직업군인데요. 요 네 직업군 중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는 직업군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임상 전문 간호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근데 NP도 전문 간호사인데요. 이 네 그룹이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없는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리해보자면은 미국에는 그냥 RN 말고 상급 교육을 받았을 때 APRN을 할 수가 있고 그 APRN 안에 네 가지 종류. 첫 번째는 마취 간호사, 두 번째가 조산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선생님 하고 계시는 NP. NP는 미국에 11개 분야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죠. 네,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CNS라고 하는 Clinical Nurse Specialist. 요거 이제 요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 APRN 안에 NP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정신과 NP잖아요. NP 미국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과 NP로서 현재 Together Mental Health Clinic이라는 외래 의원에서 외래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 아니면 수면장애 뭐 이런 정신질환의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은 제일 먼저
정신과 병원,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회진을 하거든요. 거기에 환자가 한 15명에서 2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자살을 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남들을 해칠 위험이 있으신 분, 아니면 정신질환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런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진료를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양로병원이나 그 다음에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오후에 홈리스들을 찾아서 방문해서 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네 명의 삶을 한 명이 몸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일단 딱 드는 생각은 이거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고로 한 직장에서 일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바쁘게 일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거죠? 네, 합법적이고 보통은 한 군데 두 군데는 다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저 직장 가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지만 그런 직장들이랑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인력을 조달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군데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MP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는데, 그럼 MP 분들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선택이죠. 보통의 분들은 한 군데, 두 군데까지는 일을 하는 MP 분들이 많고요. 만약에 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육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 모셔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군데서만 일을 하고요. 이건 정말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개 한다고 3개 한다고 법적으로 못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그러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 또 선생님 같은 입장은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궁금한 점은 그렇게 많이 일을 하신다면은 정말 수입이 장난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먼저 수익을 이 책에 막 공개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평균 연봉을 정말 감사하게도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계신데 캘리포니아에서의 그 MP의 연봉, 정신과 MP가 제일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8시간 하루 근무하는데 주 3일 근무하고 교대 근무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연봉이 월급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면 1,000만 원을 넘게 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높은데, 선생님은 그러면 훨씬 많이 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대신에 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생활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높아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우리가 이 선생님 많이 벌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이 월 1,0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네,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또 이 질문을 잘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혼자 사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다 같이 오나요? 아니면 혼자 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연령층들이 우리 교수님을 봤을 때도 되게 젊고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령층들이 젊고 예쁘다, 아니면 젊고 힘나는 청춘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혼자 살잖아요. 그럼 혼자 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가족이랑 같이 산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집값이 좀 비쌉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세 개념이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달달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다 달세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책에도 제가 잘 얘기했지만 드러난 정보예요. 캘리포니아가 물가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뉴욕도 높잖아요. 그래서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가장 월급을 많이 줘요.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 동네 집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음료수 자체도 다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사는 것까지도 다 비쌉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주차비가 공짜인데 어디는 주차비가 10불씩 내야 되고 뭐 LA 다운타운에 주차비가 50불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할 때 정확하게 이 월급이 많기는 많죠. 한국보다 월등히 많고 비교가 안 되죠. 월급이 많은데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것도 항상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MP의 월급뿐만 아니라 근데 MP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며칠 일하고 며칠 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볼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월급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12시간씩 일하고 오버타임 일하고 이렇게 교대는 없고요. 제가 만약에 야간반이면 계속 야간반으로 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물론 자의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나 오늘 아침에 일할 사람이 안 왔으니까 조금 더 일하겠다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스케줄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아예 뽑을 때 야간반 뽑고요. 그런 거예요? 네, 주간반 뽑아요. 아니 우리 3교대 기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죠. 바이탈 리듬이 다 깨지죠. 바이탈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행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호도에 따라서 저녁에 일할 건지 나이트인지 모닝인지 그거를 정하게 되죠. 네. 그럼 신규 간호사는 일단은 취직을 해야 되니까 물론 자기가 선호도는 있지만 취직을 먼저 해야 된다 싶으면 저녁에 가서 일할 때도 있죠. 저도 1년 동안 밤 11시부터 아침 새벽 7시까지 일하는 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거 좀 희생을 했죠. 딱 1년만. 그런데 그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TO가 나면은 밖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내부 모집. 내부 모집이니까 일단 들어가 있으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뭐 6개월 만에도 자리가 나면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 얼굴을 사겨놓고 친해지고 난 후에는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데이 TO가 나오면 그렇죠. 나부터 데이에 갈 수가 있고. 네. 저는 이제 신규 간호사는 데이, 이브, 나이트 근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나 싶었는데 신규 간호사조차도 일단 교대는 없고 신규 간호사 입장으로서 그 병원에 꼭 취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브닝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데이 TO가 날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왜냐면 어떤 병원은 크고 좋은 병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일반적인 병원에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언제 원하는 거 언제든지 일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UCLA 병원 같은 경우는 저 8번 지원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 가면 월급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대우도 좋고, 이러니까 저는 일하고 싶죠, 그런 데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공부를 일단 기본적인 우리 그냥 일반 간호사 선생님보다는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AP, 그렇습니다. RN. 지금 선생님이 MP.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 대우가 그 월 1,000만 원 정도면은 그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 직이라고 할까요? 직업에 대해서 인식이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인가요? 네. 일단은 MP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냥 간호사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인식이 좋아요. 그리고 간호사는 윤리의식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맞아요. 그게 선생님, 교수님 뭐죠? 선행하는 거. 그 다음에 악행하지 않는 거. 그다음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한테 똑바로 얘기해 주는 거.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 윤리 원칙. 그 다음에 또 환자들의 자율성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도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이 돼서 환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은 일단 좋아요. 그렇죠? 인식이 일단 좋고,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최고의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MP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약 처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환자와 직접적으로 진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인식이 되게 좋고요.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환자 애드보켓,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네, 한국 간호사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부러운 측면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한국 간호사로 일한다 이러면은 약간 불쌍하게 여기고 아직도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 여기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우리 간호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본다고 해서 본인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젊으신 분들에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간호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결혼해서 애 놓을 때도 간호사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양원에 간다고 해도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자기 자신이 가치를 안 붙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치를 붙여야 돼요. 남들이 안 해준데도 사회에서 인식이 안 좋더라도 그 인식을 따라가지 마시고 간호사 선생님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가치를 넣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치를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그 일이 얼마나 본인에게 그렇죠. 네, 힘든 일이 되겠어요. 우리 지금 평생 직장으로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